이제 저의 의견과 이제 반대되는 분들의 댓글을 좀 한번 달아봤고, 거기에 대한 저의 다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3, 4일치 정도로 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저의 의견과 이제 반대되는 분들의 댓글을 좀 한번 달아봤고, 거기에 대한 저의 다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영상에 대한 댓글인지는 이제 여기 화면에다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적정가가 가치 투자자들의 주관적 생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소득과 GDP 그리고 아파트의 품질 등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집값은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었냐면 영상에서 아파트의 적정가, 부동산의 적정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객관적 지표가 있을 수가 없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다. 이 아파트가 과연 8억이다. 이 아파트가 7억이다. 이 아파트는 8억 5천이다라고 적정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으며, 그 적정가가 진짜 적정가가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 생각이라고 피력을 했는데,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신 건 좋은데, 그렇다면 왜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한 반박을 해주셨어야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소득과 GDP 그리고 아파트의 품질 등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집값은 적정하지 않소이다. 자,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자, 보세요. 소득과 GDP 그리고 아파트의 품질 등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집값은 적정하지 않다. 왜 적정하지 않은지의 내용이 또 없죠. 제가 말을 살짝 바꿔볼까요? 소득과 GDP 그리고 아파트의 품질 등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집값은 적정하다. 말 되죠? 예, 소득과 GDP, 우리 아파트 품질 등 보면 우리나라 집값은 굉장히 적합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또 그 말 그대로 믿습니다.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그 말 그대로 믿어요. 이거 뭐예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의견이라는 거죠. 이조차. 그죠? 예, 이조차 주관적 의견인 거예요. 글로벌 마켓에 맘대로 이주해서 살 수 있다면 우리나라 주택의 품질과 라이프 스타일은 경쟁력이 없어 아무도 안 살 겁니다. 뭐 말을 좀 그렇게 하셨지만 뭐 결국은 외국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택의 품질과 라이프 스타일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집은 아무도 안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객관적이지 않죠. 그죠? 예, 우리나라 주택의 라이프 스타일의 경쟁력이 정말 떨어집니까? 그거는 글쓴이의 주관적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별 약을 다 팔고 앉아있는 뭐 그렇다 치고, 여보셔, 그럼 떨어지는 시기도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떨어지는 시기가 이분들의 특징인데, 올라갔으면 반드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갔다고 반드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이 실물 자산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이 100원이었는데 지금 보면 똑같은 게 한 1000원씩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다시 100원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2,000원 돼 있겠죠. 1,000원짜리가, 100원짜리가 1,000원 되고 2,000원 돼 있고, 더 오랜 시간이 내게 되면 3,000원 돼 있고, 그게 시장의 논리예요. 왜 올라갔으니까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약간의 조정기를 거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우상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밑에 이게 이제 다른 그 댓글인데, 그럼 당신 말대로 하면 아파트한테 100억, 1000억 가겠네?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게 되면 100억도 가고 1000억도 갑니다. 예. 그래서 주구장창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난리구만. 이게 이런 말투가 뭐냐면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올랐다. 정부가 무슨 정책을 쓰건 정책 약발이 안 먹히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이다. 투기꾼들, 언론, 언론의 기레기 언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말이 됩니까? 정부의 정책보다 저 같은 사람의 한마디가 그렇게 영향력이 커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인플루였습니까? 예? 기분 좋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올라가는 이유는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약발이 안 먹히는 거지, 저 같은 사람들이 한 마디 한다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렇게들 믿고 있죠. 아, 가격이 떨어질 수 있었는데
충분히 좋은 정책인데 너희 같은 투기꾼 놈들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맨날 욕먹는 건 저희들이죠. 자, 그래서 다음 댓글을 볼게요. 어차피 시각 차이겠지만 결국은 이 영상은 조정기는 올지언정 결국은 우상향이다. 지금이 제일 싸다. 고로 비싼 것 같이 보이더라도 뒤늦게 사지 않아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사라. 요게 이제 제 영상을 요약한 겁니다. 이 들으신 분이.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길 정말로 절대로 조심하십시오. 조정 혹은 하락이 올 수도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말은 절대 방송을 안 해줍니다. 자, 본인이 제 방송을 듣고 해석한 게 뭐냐면 요약한 게 뭐냐면 조정기는 올지언정 우상향이다. 맞아요.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조정기는 올 수 있다. 분명히 언급을 했죠. 방송을 안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조정 혹은 하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저 이런 말 분명히 했고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집을 구입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려갖고 조정이나 하락이 올 수 있는데 그 시기에 과연 여러분들이 그걸 구입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구입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조정기에 구입하는 게 좋죠. 조금이나 떨어졌을 때. 몇 번 있었습니다. 그죠? 17년 8월달 8.13 대책 때도 그랬고 12, 16 대책 때도 그렇고 한 2, 3개월 빠졌잖아요. 그 조정기 때 샀습니까? 못 사셨죠 대부분. 그래서 떨어졌을 때는 더 떨어질까봐 불안하니까 IMF 때 사셨어요? 글로벌 금융위 때 사셨어요? 그때 사신 분들 대박 부자 됐죠? 근데 그렇게 다시 오게 되면 그 하락기나 조정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못 산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기가 오더라도 결국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지금 사라. 그때 못 살 것 같으니 그렇게 용기 내기가 쉽지 않으니 현실적으로는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조정기가 왔을 때 구입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걸 못 삽니다. 왜? 불안하니까. 막 올라가고 있는 시기에도 못 사시는 분이 태반인데 떨어졌을 때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배짱이신 분이 얼마나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에 또 놓쳐갖고 또 올라가게 되면 정말 이제는 구입하기 힘드니 지금이라도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 빌라들은 뭐 바디 사장들이 무계부로 돈 없이 수십 채 수백 채 명의만 떠안고 사고 있고 건축주 쪽에서 이자 지원은 세입자 맞추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허다하고 아파트는 단합가 세력들 이것도 이런 시각들이 못 벗어납니다. 아파트는 담합 세력들, 세력들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실수요자들 교차 매수로 시세 거품 형성되지만 마치 실수요자들만 시세를 형성하는 것처럼 시장 교란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축 분양 시장들은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회사 보유분 빼어놓고 미분양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최대한 비싸게 수요자적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자, 이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담합 세력들 실수요자들로 인해서 시장이 교란될 거라면은 정부가 필요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저런 어떤 악조건을 뚫고서라도 정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든 시장이 어떠하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시세 교란을 한다고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그렇게 나약해 보입니까? 근데 뭐 문제 생기게 되면 저희 탓으로 돌리는 거죠, 다. 니네가 나쁜 놈이야. 그죠?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대상이. 그죠? 자, 그리고 신축 분양 시장들은 엄청나게 잘 나고 있는 것처럼 회사 보면 빼놓고 미분양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최대한 비싸게 수요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경제의 기본을 지금 전혀 고려를 못하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들이 공급자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 이게 부동산 주택이 됐건 뭐 이런 마이크가 됐건 핸드폰이 됐건 손수건이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공급자예요. 그러면 시장에다가 그 가격을 책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팔아야 되잖아. 수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에 파지겠습니까? 이 손수건을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장에 한 2만원쯤 내놨어요. 전혀 안 팔려. 만원 내놨어요. 전혀 안 팔려. 아니면 10%밖에 안 팔려.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러면 5천원씩 해봤더니 5천원이니까 싹 하루 만에 다 팔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원 하게 되면 안 팔리고 5천원 하게 되면 싹 다 팔려. 그럼 그 사이에서 책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6천원 했더니 다 팔렸어요. 7천원 했더니까 7천원 하니까 또 다 팔렸어. 8천원 하니까 조금 남았어. 그럼 7천원에서 8천원 사이에 가격을 책정해야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공급자는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지불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7,000원, 8,000원에 7,000원, 8,000원에 팔 수 있는 거를 5,000원에 팔아요? 2시간이면 다 팔리겠지만 망하죠? 원가도 안 나오는데. 그죠? 그렇다고 만원을 책정해요? 하나도 안 팔리는데 망하죠?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수요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이 상품에 대한 가치, 효용 가치를 대비했을 때 최대로 지불을 할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하는 게 그게 가격입니다. 그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비싸게 팔죠.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싸게 팔았는데 안 팔렸어. 그러면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 책정했는데 수요자들이 샀어. 그럼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당신 생각에 7,500원이 비싸다고 해서 비싸! 거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 수요자들 걸 인정했다니까요?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 아무리 경제가 기본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최대한 비싸게 수요자들에게 떠넘기다뇨. 수요자들한테 뭐 강매했습니까? 수요자들이 그 금액에도 불구하고 산 거잖아요. 인정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현 시장은 거품의 거품이다. 사기의 사기다. 왜? 최대한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공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 상품 받았기 때문에, 5,000원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7,500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주관적인 가격, 거품이라는 금액 자체, 거품이라는 거 자체가 금액에 대한 주관적 생각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생각에 비싼데? 거품이야. 또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제가 정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한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10년을 넘게 이게 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문장이 조금 애매해서. 누가 10년을 넘게 집은 끝났다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 언니가 10년 동안 집을 못 팔아서 애를 태우는 것도 맞습니다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는, 어떤 매물인지에 대해서 알면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 10년 동안 집을 못 팔았다는 거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서울이라든가 서울 근교 수도권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품도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부동산이 다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좀 서울이나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의 핵심 도시를 좀 강조하는 편이고, 분명히 양극화는 생기게 되고 떨어지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골라내고 장기적 우상향할 수 있는 거를 골라서 사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언니가 10년 동안 집을 못 팔아서 애를 태우던데요? 부동산 앞으로 안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확장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확대 해석에 오류가 되는 거고, 이러한 한 사례로 갖다가 평균치로 잡으시면 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옆에 있는 우리 언니가 엄청나게 잘 팔았어. 그럼 부동산이 막 잘 되고,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안 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언니만 보고 막 투자했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니가 안 됐지만 난 투자해서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언니가 지금 못 팔기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는데, 물론 이걸 참고를 해야겠죠. 그러나 이로 인해서 부동산이 장기 우상향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례나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자, 이런 사기꾼 소리를 듣고 집을 산다면 넌 바로 호구 바보다. 무슨 만당꾼이나 약당사 같은 A의 무논리 소설을 믿는 게 맞아. 저는 이런 것들이 제일 답답한 게, 무논리 소설이라고 하게 되면 저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죠? 아, 이거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숫자는 하나도 없이 숫자를 속일 수는 있다 해도 숫자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숫자는 하나도 없이, 제가 숫자 얘기 안 했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자, 왜냐? 여기서도 써놨지만 숫자로 속일 수 있다고 했죠? 숫자로 여러분들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락론자 분들이 이제 데이터 갖고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사실 저는 좀 실소가 나거든요.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거라서. 네, 그런데 그걸 보시는 분들은 맹신합니다. 역시 데이터를 갖고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데이터의 맹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에 대한 출처나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라는 것들, 데이터라는 것은 객관적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편향적인 해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통계에 대한 얘기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숫자로 속일 수 있다. 엄청 속습니다. 지금 이거 쓰신 분도 지금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숫자는 하나도 없으니까 숫자가 있어라, 데이터를 갖고 와라 했는데 계속 속고 계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아까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게 3시인데 1시경쯤 아까 운동을 좀 다녀왔어요. 런닝머신 하면서 그 앞에 이제 TV가 있잖아요. TV를 막 돌려보다가 존 리라는 분 아시죠? 존 리. 예,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시던데, 그분이 나오길래 이분 유명하신 분이니까, 사실 저는 뭐 처음 봤거든요. 부동산과 주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들어봤는데, 수긍할 만한 것도 있고 약간 저랑 반대 의견도 있는데, 제일 제가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 중에 주식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의견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사유가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장기 투자 시에 부동산과 주식 수익률을 봤더니 주식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말고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다. 의견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데이터를 뭐였냐면 제가 찾아봤어요. 이겁니다. 아이고. 자, 요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국내 투자자산벌 누적 수익률 비교. 여러분들 통계할 때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은 그 통계를 작성한 자가 누군가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주식 수익률이 가정은 뭐냐면 1982년 말에 100만원 투자했을 경우에 원리금 추인데 주식은 2893만원을 벌었답니다. 뭐 거의 뭐 꼭대기에 올라가 있죠. 부동산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부동산은 520만원 벌었어. 금하고 똑같아. 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520만원 버는 것에 대해서 여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금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1982년도에 은행에다가 놓고 계신 분하고 부동산 투자하신 분 중에 예금이 훨씬 더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예금 투자하신 분들이 훨씬 더 부자가 돼 있어야 돼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부동산 투자하신 분하고 투자 안 하신 분들하고 자산 격차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아시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주식을 지금 엄청나게 높게 책정했잖아요. 그랬을 때 주식 관련된 자료겠구나, 주식에 관련된 어떤 기관의 자료겠구나라는 걸 먼저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에요?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당연히 주식을 높게 책정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자료를 제공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바뀝니다. 여기가 부동산가 있고 여기 주식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럼 어떤 오류가 있냐 봤더니 1982년 말에 100만원 투자했을 때 연리금 추인데 황당하죠? 매년 재투자로 가정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면서 매년 대투자예요? 1월달에 샀다가 이듬해 1월 팔았다가 그 다음 달 다시 사가지고 매년 그거 합니까? 양도세 내고 취득세 내고 뭐 하다 보면은 그럼 끝나죠. 뭐가 남아 부동산이. 누가 그렇게 투자를 해요? 이런 매년 대투자 가정해갖고 그냥 수익률을 끌어내린 거잖아. 그죠? 난 이걸 만든 거래소, 한국거래소의 어떤 자질도 의심스럽고 더 좀 실망스러웠던 건 존리 정도 되시는 저명하신 분이 나름 금융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이러한 자료를 갖다가 주식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뭐 뒷담화를 하려는 건 아닌데 아니 이 자료를 가지고 주식이 부동산보다 나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관계만 놓고 봤을 때 부동산보다 주식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도 주식으로 많이 벌어서 나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요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합니다. 주식 투자 잘하시는 분은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 투자 낫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거에 대한 뒷받침하는 논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저명하신 분이 그렇게 TV에 나와서 말씀하시게 되면 그렇구나라고 또 얼마나 잘못된 인식들이 생깁니까? 누가 매년 대투자를 해야 부동산을 말이 됩니까? 너무 답답해서요. 이거 똑같아요. 데이터를 맨날 속는 거야 여러분들이. 데이터 없이 얘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부동산 투자로 돈 많이 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분들 부동산 투자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엑셀 갖다가 막 수학적 논리 적용해갖고 막 데이터 뽑고 해갖고 투자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가서 좋아 보여. 여기 가까워. 괜찮네. 새 아파트네. 샀어. 올랐어. 끝이야. 뭘 그거를 막 뭐 이론적으로 막 뭐 수학 강사예요? 그걸 팔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게까지. 그런 건 참고만 하는 거야. 거기에 그 데이터에 빠져버리면은 오히려 투자를 못 해요.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자꾸 안 되는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투자하지 말아야 될 것만 계속 생각나요. 데이터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건 참고사항이다.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빠지시고 마시고 특히나 그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걸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준까지 올라왔으면 데이터를 얼마든지 보시고 활용하게 되면 더 좋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해석할 줄도 모르는데 거기에 함몰되게 되면은 다 속는다니까요. 지금 하락론자 유튜버들의 그 찬양하는 분들이 지금 다 뭐에 속는 거예요? 다 데이터 갖고 속는 거잖아요. 데이터 갖고 속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황당한 거 엄청나게 많은데 모르시니까 그걸 파악할 능력이 안 되시니까 그분들이 다 속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자, 이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요거는 반대 의견은 아니시고 근데 제가 공유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갖고 와봤어요.
자, 이분은 한번 얘기 들어보죠. 자기가 평생 살아야 할 집이라면 한 채에는 사는 것이 정답이고 집의 상승 가치는 화폐가 하락 가치만큼 올라가 있을 겁니다. 구입 후 입주해서 5년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올라 있어요. 화폐 가치는 그만큼 떨어져 있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화폐 가치 떨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실물 자산의 명목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게 똑같은 용어로 뭐죠? 인플레이션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작년에 기초임금 올리면서 화폐 가치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작년에 대출 조금 받아 전세 안고 샀고요. 지금은 실거주 했고 그냥 내가 살 집이니 평생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사 다닐 걱정 안 하게 되니 일단 심리적으로 참 편해졌고 이사 다닐 걱정 없으니까 적어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1주택은 꼭 구입하라. 제가 한 3개월 동안 3, 40번 정도 얘기했는데 이걸 사야지만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릅니다. 지금 전세에 그냥 만족하고 계시면 몰라요. 그냥 뭐 별 불편 없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대출 천천히 갚으면 되고, 이젠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투자의 첫 발걸음은 자기가 살건 아니건 일단 자기 소유의 집을 사놓고부터 시작입니다. 저도 이거 100% 공감합니다. 일단 사놓으면 사고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안 사게 되면은 내가 집이 없으니까 집값이 계속 떨어지길 바라게 되죠.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길 바라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논리를 깨우치게 된다니까요. 참 어디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분은 이것을 깨달았는데 8년이나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8년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10년째, 20년째 평생 못 깨닫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아직 깨닫지 못한 분들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들을 찍는 겁니다. 자, 뭐 댓글이 뭐 많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하고,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의 책임이니까 네, 알아서 판단들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뭐죠 이게? 부동산 3법 중 주요 개정 내용과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 요런 게 이제 그 국세청 자료에 나와서 제가 뽑아놨는데 아직 저는 읽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요게 최근에 부동산 세금이 워낙에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풀면서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그 60페이지짜리이기 때문에 한 영상으로 절대로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뭐 적어도 5번에서 한 10번 정도의 영상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 투자할 때는 세금 모르고서는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복잡해진 부분이 많아서 이거를 하나하나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부동산 지식을 좀 알아두시면서 투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당분간은 이 세금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할 테니까 예, 영상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